Wish I had concentrated. They said love was complicated, but it's something I just fell into. And it was overrated, but just look what I created. I came out alive, but I'm black and blue. Before you ask me if I'm... 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인간과 자연이 관계가 끊임없이 변질되어 왔는데 뭡니까? 인간의 이익과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자연을 끝없이 변형되어 왔는데 이 변형되는 그것은 어떤 지배의 논리가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야 되는데 저는 이 관계를 윤리적인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는 자연을 보호해야만 인간이 생존을 위해서 필요하다. 인간에게 닥칠 재앙을 우리가 미리 막을 수 있다는 그런 효용론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가치 차원이 아니라 윤리적 차원이라는 거죠. 자연과 인간은 윤리적인 관계에 있다. 윤리적인 관계에 있다면 뭡니까? 자연이 가지고 있는 생명성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다음에 서로 도와주고 도움받는 관계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연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이해한 것을 가지고서 인간의 생활에도 더 편리하게 하고 또 자연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그 윤리적인 관계를 더욱더 윤리적으로 증진해 나가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벼이 농사법을 개발해서 벼로 하여금 보다 더 좋은 알곡을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 자체가 우리가 새롭게 정립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윤리적인 관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윤리적인 관계를 다시 성경을 통해서 생각한다면 야훼라는 창조주가 있고 자연을 만들고 다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이 삼각관계를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과 인간과의 관계처럼 신과 자연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또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윤리적인 관계고 이 윤리적인 관계는 어떤 가치나 어떤 효용성에 의해서 이게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연은 무한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자연의 생명력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천주적 능력과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생명이라는 것은 정말 5분만 숨을 안 쉬어도 인간은 뭡니까? 목숨이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우주를 운행할 수 있는, 우주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인간은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하나는 개별적인 존재들은 다 생명이라는 그 소중한 자기 몫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모르는 끊임없는 일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연도 무한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그 바닷가에 가보면 말입니다. 그 바닷가에 큰 절벽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꽃이 자라고 있고 식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 아주 건조한 것과 같은 그 절벽에 식물들이 자라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 절벽 자체가 생명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놀라운 것은 그 하나의 그 외따로 떠진 절벽에 소나무가 하나 자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여러분이 요즘 그 모든 도시는 블록으로 도시 길을 단탱하고 있는데 블록 사이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봄이 되면 다 싹이 들어옵니다. 누가 씨를 뿌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땅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생명력을 지니고 있고 그 생명력은 쉬지 않고 발산하려는 어떤 그 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무한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연도 무한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 자체는 우리가 말을 하지 않고 숨을 쉬지 않고 그러지만은 그것은 인간이 인식할 수 없어 그런 거지. 끊임없이 숨을 쉬고 끊임없이 말을 하고 끊임없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연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생명력을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연은 인간이 지향하는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첫째는 자연이 미적 가치는 예술이 전범이 된다고 합니다. 예술, 자연이 아름답다는 것은 왜 아름다우냐면 그것이 완벽한 질서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질서체계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인간에 대해서 어떤 신뢰를 주고 평안을 주고 인간으로 하여금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활이 고되고 아무리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인간을 사륙하는 그 무서운 전쟁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에 진다는 사실입니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온다는 사실, 겨울이 가면 봄이 온다는 이 사실. 그 우주의 큰 질서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주 질서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위대한 정치가가 정치를 잘해서 그 정치권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살게 해주는 것보다도 혹은 큰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인이 경영을 잘해서 그 기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원들이 평안하게 생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도 더 인간들에게 평화를 주고 안식을 주는 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정치가가 아무리 그 능력 있는 경영인이 회사를 잘 경영하고 나라를 잘 경영한다 할지라도 자연 질서가 어지럽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편안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뭡니까? 자연이 정치한 아주 치밀한 어떤 그 질서 체계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술이란 뭡니까? 예술이라는 것은 하나의 작품을 이루는데 필요한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들이 적절한 자리에서 그 큰 작품을 이루기 위해서 재구실을 할 때 그것이 훌륭한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술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 그것은 어떤 질서와 조화입니다. 질서와 조화입니다. 그래서 그 예술 작품을 이루고 있는 하나하나 소재면 소재, 혹은 주제면 주제, 혹은 방법이면 방법 자체가 완벽한 질서 체계로 이루어졌을 때 훌륭한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예술은 자연을 모방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모방이라는 말은 개념은 본뜬다는 개념이 아니라 자연이 가지고 있는 그 원리를 인간이 수용해서 재창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아름다운 자연 앞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을 단풍철이 되면은 단풍 구경을 가지 않습니까? 단풍 구경을 가서 아름다운 자연 전경을 볼 때 모든 사람들은 자연 전경 앞에서 흠뻑 빠지게 됩니다. 왜? 그것은 아름답기 때문에. 아름다운 자연 앞에서는 성적 구별,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혹은 그가 어떤 직업을 갖든지 간에 어떤 세계관을 갖고 어떤 생각을 갖든지 간에 그것이 다 통일됩니다. 다 한 곳으로 모아놓게 됩니다. 아름다운 자연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게 바로 그거죠. 모든 개별적인 사람들이 생각과 그들이 어떤 마음과 그들이 뜻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름다운 자연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훌륭한 예술작품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훌륭한 예술작품은 문화의 차이, 종족의 차이, 가치의 차이, 이데올로기 차이, 성별의 차이, 욕망의 차이를 전부 무화시켜버리죠. 그래서 훌륭한 예술작품은 시대를 초월해서 혹은 국가를 초월해서 영원히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 뭐겠느냐는 거예요. 예술작품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결국 자연이라는 작품이죠. 그건 누가 만들었습니까? 다시 성서를 이용해서 조정한다면 절대 초월자가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울 수밖에 없고, 가장 아름다웠다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결국 가장 정치한 질서 속에서 그 자연을 이루고 있는 개별적인 것들이 다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연이라는 개념은 눈에 보이는 개념이지만 이것은 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추상적인 개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원주하면 가장 아름다운 대표적인 그 풍광이 치악산 아닙니까?
여러분이 산에 올라가 등산해 보면 알 겁니다만 치악산이라는 산을 구성하고 있는 그것들은 엄청나게 많은 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별하별 나무들이 다 있습니다. 나무뿐만 아니라 거기는 바위도 있고 흙도 있고 칡농풀도 있고 다 별하별 것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는 새도 있고 곤충도 있고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모여서 결국 뭡니까? 치악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은 그 하나의 자연 환경을, 자연 상태를 공리적인 차원에서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당히 도덕적인 차원에서 바라봅니다. 저희 경험을 말씀드린다면 제가 어렸을 때 제 증조 할아버지 저희 집 뒤에 시골 제 집 뒤에는 소나무 밭이 있었습니다. 제 그 할아버지께서 증조 할아버지께서 제가 뭐 중학교 때 고향을 떠나서 공부에다 방학에 들어가면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그 손자를 좀 뭡니까 북돋우기 위해서 이야기해요. 저 밭에는 저 뒷산에는 여러 가지 나무가 있다. 집이 대들보가 될 나무도 있고 그 다음 부지깽이가 될 나무도 있다. 부지깽이 아십니까? 부지깽이가 될 나무도 있다. 그 다음에 할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뭡니까? 부지깽이가 될 나무가 아니라 대들보가 될 나무가 되라고 했죠. 어른들이 그 어린 학생들에게 흔히 들려줄 수 있는 하나의 교훈담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기적인, 죄송합니다만은 할아버지 말씀에 대해서 제가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따져보면은 저희 집이 뒷밭에 있는 그 솔밭의 경우를 든다면은 여러분이 산에 가면은 대들보가 될 만한 나무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나무를 조림한 그 산주는 대들보가 될 만한 나무만을 놔두고 다른 나무를 다 제거해 버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산판은 황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산을 이루기 위해서는, 숲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들보가 될 나무도 있어야 되고 엉겅퀴도 있고 부지깽이가 될 나무도 있고 인간의 눈에는 쓸모없는 나무도 있고 돌도 있고 바위도 있고 이래야만 그게 뭡니까? 유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칡농풀도 이건 오히려 나무의 성장을 저해한다고 하지만 이 칡농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토지, 땅이 무너지지 않고 그것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 쓸데없는 큰 바위들도 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는 모르지만은 그 숲을 이루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재구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재구실을 할 때 그 숲이 진정한 숲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림을 하는 것은 뭡니까? 숲을 더 아름답게 가꾸는 건데 조림을 하는 것도 사람이 그 숲에 대한 실태를 완벽하게 파악했을 때 진정한 조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몇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저기 강원도에 산불이 났다고 그래요. 산불이 나서 상당히 많은 산이 잿더미에 다 훼손이 되었는데 인력을 동원해서 산불을 낸 산에 나무를 심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무를 심지 아니한 그곳에서 다시 조림이 다시 재생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오히려 사람이 의도적으로 심은 그 산보다는 더 튼튼한, 더 바람직한 조림이 형성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게 자연의 질서랍니다. 그러니까 자연 속에는 크고 적은 것이 없고 좋고 나쁜 것이 없습니다. 치악선에 있는 많은 수백 종의 나무들 각각 자기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은 아름다울 수 있고 치악선이라는 하나의 생태적인 하나의 자연이 유지될 수 있고 그것이 대대로 한국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사료로서 다가올 수 있고 어떤 의미성을 줄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의 예술작품도 그 예술작품을 이루고 있는 각가지 요소들이 다 완벽하게 결합됐을 때 아름다운 예술작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 질서와 조화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옷차림, 자기 나름의 옷차림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어느 날 백화점에 갔다가 저희 집사람을 기다리기 위해서 에스카레이터 옆에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데 거기서 내려오는 여자분들을 보니까 다 옷차림이 달라요. 다 다르다. 다 다른 것은 왜 달라야 됩니까? 그들은 자기 체형에 맞는, 자기 취향에 맞는
이 복장을 이루고 있는 다양한 것들을 조화롭게 꾸며서 입었을 때 그것이 아주 멋진 옷차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의 그 소위 어떤 그 복장 디자이너로서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연이라는 것은 뭐냐? 미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그 미적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자연을 이루고 있는 개별적인 요소들이 다 적절하게 서로 결합되어서 그 나름의 질서를 형성했기 때문에 바로 예술이 전범,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술 정신 자체가 결국 자연 정신이고 그것이 구체적인 내용은 질서와 조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연은 이상사회의 한 모형이다 이거죠. 역사 이후에 인간들은 정치를 통해서, 경제를 통해서, 어떤 학문을 통해서, 어떤 종교를 통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이상사회를 추구해 왔습니다. 그것이 인류가 가지고 있는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상사회는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왜 도래하지 않았을까? 이상사회는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어느 한 시대에 어떤 학문이 어떤 지향하는 점으로 어떤 정치가나 어떤 사상가가 지향했던 하나의 모형으로만 남아있을 뿐이지 이 지구상에 이상사회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상사회의 모형이 뭡니까? 이건 자연입니다. 네. 우리가 이상사회라면 그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몇 가지 조건이 갖춰져 있죠. 추상적이지만 첫째는 뭡니까? 생존을 유지하는 데 걱정이 없어야 됩니다. 먹고 사는 데 걱정이 없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끊임없이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자유를 누리지만은 그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됩니다. 그냥 모든 사람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회가 이게 이상사회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적인 존재들이 전부 평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풍요와 자유와 평등, 이것이 뭡니까? 이상사회의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 자유와 평등과 풍요라는 것이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현장, 땅 위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냐? 그것이 자연이라는 겁니다. 치악산에 살고 있는, 치악산에 서식하고 있는 모든 동물, 식물, 나무, 풀, 그들은 모두 다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데 뭡니까?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다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다 어울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고 어떤 것은 기생되는 어떤 식물도 있지만 그들이 살아나가는데 그들의 자유가 조금도 억압당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각각 자기의 존재성에 대한 인식을 갖고 큰 나무나 작은 나무나 칡랑풀이나 혹은 인간의 눈에 쓸모없는 그 모든 개별적인 존재들이 다 평등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상사회의 한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자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말이죠. 우리가 인체를 생각해 보면요. 인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뇌와 심장이죠. 그럼 뇌와 심장만 가지고서 우리가 인체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코털이라든지 손톱, 예?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인체 중에서 가장 소위 일만 하는 게 있죠. 손과 발이겠죠. 그러니까 손과 발의 입장에서는 심장과 뇌는 편안히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손과 발과 심장과 코털과 손톱, 그것은 다 동등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평등의 원리입니다. 평등의 원리죠. 심장이 더 높이 사고 뇌가 더 그 다음 손, 발 이렇게 등위를 매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톱에 이상이 생겨도 그게 어떻게 되냐? 우리 인체에 전부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인체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만듭니다. 기분을 상하면 어떻게 되냐? 일하는데 능률을 올리지 못하게 되고 가장의 기분을 상하면 그 식구들에게 그것이 영향을 끼치고 다시 말하면 손톱 하나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것은 손톱이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한 인간의 인체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신활동, 일, 그리고 그 사람과 관계 맺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끊임없는 관계의 어떤 파장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체를 생각할 때 뇌와 손과 발과 이것은 동등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동등한 의미. 단지 중요한 것은 하는 일만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기계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이 뭡니까? 우주선이겠죠. 우주선이. 우리나라에서 저 고성에서 우주선을 몇 번 쏘아올리다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 실패의 원인이 뭐냐면 그 보도에 의하면 나사 하나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나사 하나. 몇 년 전에 말이죠. 저 전주에 있는 유성기업이라는 데가 그 파업이 일어났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인데 파업이 일어났는데 그 신문 보도에 보면은 거기에서 만들어내는 부품이 무슨 그 현대나 기아나 혹은 르노 삼성에만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 자동차 회사에도 공급되기 때문에 파업이 장기화될 때 자동차 생산에 큰 차질을 빚는다고 크게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말이야. 그 유성기업에서 만들어내는 자동차 부품이 뭐냐면 하나에 1,000원짜리랍니다. 1,000원짜리. 그러니까 정말 그 몇천만 원 매덕되는 자동차도 1,000원짜리 부품이 안 들어가면 자동차가 제대로 능력을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엔진이라면 엔진만 가지고 자동차가 움직일 수 없는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자동차를 이루기 위해서 수백 개의 부품들이 동등한 의미로서 아름답고 성능 좋은 편안하게 인간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드는데 각각 기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평등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평등이라는 개념은 한국 사회에서는 상당히 그 의식이 잘못되어 있는데 꽃 같은 것이 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한 100여 명, 50여 명 분들이 앉아 계신데 얼굴이 꽃 같은 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꽃 같은 복장을 하는 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이 다르죠. 다 다르다 이거예요. 어떻게 꽃 같을 수 있습니까? 하늘이 꽃 같고 다 다르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감정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우열을 매길 수 없는 거죠. 중요한 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뭡니까? 나와 같은 존재는 인류에 없었던 유일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말이죠. 유일한 존재죠. 저는 학생들에게 이 점을 강조합니다. 내가 IQ가 110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결단력이 있고 좀 뭡니까? 성질이 좀 미온적이라서 그리고 좀 재주가 좀 탤런트 재질이 없다 할지라도 나라는 존재는 인류 역사상 유일한 존재라는 겁니다. 유일한 존재라는 것은 뭡니까? 맨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결국 그 일을 하기 위한 유일한, 그러니까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일이 있다는 거죠.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일이 있다. 그것이 인체에서 손톱이 일일 수도 있고 코털이 일일 수도 있지만은 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일이 있다. 몇 억짜리 자동차를 만드는데 1,000원짜리 부품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은 내가 들어갔지 않으면 그 시스템이 움직이지 않은 고유한 내 몫이 있다는 이런 자존심을 우리가 갖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재능과 성품과 그것을 최대한으로 발휘해서 한평생 살아가는데 열심히 일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이게 이상사회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은 이상사회의 한 모형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연은 자유와 평등과 사랑이 실상이다. 자유와 평등이라는 개념은 아까 그 산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한 삶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바로 자유와 평등과 사랑을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사랑이라는 것은 에로스적인 사랑, 이성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라 내가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주는 것이 저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관계를 제대로 맺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관계 맺는. 관계를 제대로 맺을 때 그것은 반드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창조의 원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말해요. 그 참 행복이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우리는 그 행복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느끼는 행복과 참 행복이 있습니다. 느끼는 행복이라는 것은 순간적이고 지속력이 없고 창조적인 의미를 갖추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고급 레스토랑에서 10만 원짜리 저녁을 먹었다면은 한두 시간은 행복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돌아오다가 차 안에서 자그마한 일 때문에 부부가 언쟁을 벌였다면은 그것은 뭡니까? 그 행복하고 멋지고 아주 우아한 식사 자리의 행복이라는 것이 어떤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져서 두 사람이 뭡니까? 서로 트러블이 생겨도 그것을 이길 수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뭡니까? 느끼는 행복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행복이라는 건 어디서 오는 거냐? 이거는 개체와 개체의 그 완벽한 실선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동성연애가 지금 문제가 되는데 동성끼리는 아무리 사랑을 해도 말이죠. 애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애를 낳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퇴폐입니다. 퇴폐. 이건 뭐 동성애자에 대한 어떤 그 편견이 아니라 비창조적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사는데 필요한 것을 끝날 수 있지. 그것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사랑하지 않은 사람끼리 섹스는 자식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끼리 섹스행위만이 자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설령 자식을 만들지 못한다 할지라도 섹스 행위는 사랑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때 그것이 창조적인 성행위가 될 수 있죠. 그러나 쾌락을 위한 섹스라는 것은 순간으로 끝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뭡니까? 사랑을 증진하지 못하고 그 성행위가 미움이 발단이 되고 고소의 발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퇴폐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적인 것이란 뭐냐? 개체와 개체가의 어떤 그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사랑이고 그것은 틀림없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저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를 여러 가지 생각했는데 마지막으로 자연은 인간이 지향하는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양적 자연관하고는 또 다릅니다. 동양적 자연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인간의 욕망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연과 더 친해진다는 것이 동양적 자연입니다. 자연에 몰입하고 자연으로 돌아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사상으로서의 세계관에서의 자연과 인간은 동등한 관계, 윤리적인 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 윤리적인 관계를 잘 형성할 때 자연에게도 도움이 되고 인간에게도 도움이 되고 이 지구를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저희 생명사상의 세계관이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박경희 선생님이 그 문학과 생명사상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주관이나 유호 만들 때 제가 그 인터뷰를 했습니다. 오늘보다는 상당히 추운 날씨였습니다. 박경희 그 문학관 박경희 선생님 방에서 나와서 그 말씀을 드리면 날려도 없고 추운 때였는데 말씀을 시작하니까 2시간 동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뭐 교류도 없었고 보통 인사를 드린 적이 없었는데 정말 저에게는 아주 기억에 남은 그런 대담이었고 그 후에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오늘 그 대담했던 때문에 제가 여러분과 만나게 되었고 다시 박경희 선생의 문학이 어떤 바탕이 되고 있는 생명사상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박경희 선생의 문학이 저는 생명운동과 능동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 자체가 끊임없이 생명운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간도 끊임없이 어떤 생명운동을 하고 있다.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어떤 창조를 위한 삶이기 때문에 그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를 억압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이데올로기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사회적인 어떤 불평등일 수도 있고 혹은 자연재해일 수도 있고 많은 것이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인간은 끊임없이 능동적으로 생명운동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만들어간다는 것이 그 박경희 선생님 문학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토지만 봐도 그 토지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살아오는 과정이 끊임없는 역경이 반복이었는데 역경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원초적인 생명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인간만이 아니라 자연도 그렇다는 거죠. 자연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도블록을 길에 깔았는데 보도블록 사이에 봄이 되면 싹이 틉니다. 누가 씨를 뿌린 것이 아닙니다. 그 보도블록이라는 엄청난 억압 가운데서도 생명은 때가 되면 싹이 트는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생명운동의 어떤 능동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박경희 선생님이 그 작품 보면은 이런 것이 상당히 강하게 드러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인간은 이 욕망으로서, 다시 말해 인간 자연을 지배하고 있고 자연에서부터 보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는 욕심 때문에 자연을 끊임없이 훼손하고 있다는 겁니다. 박경희 선생님의 말씀은 뭐냐면은 자연은 인간이 자연에게서 끝없이 많은 것을, 더 많은 것을 인간이 얻으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 자체가 인간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은 다 제공해 준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박경희 선생님 말씀은 이자론이라고. 이자. 우리가 돈 꿔주면 이자를 받지 않습니까? 자연도 자연 스스로가 남기는 이자를 그 열매를 자연 스스로가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인간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연에 대해서 욕심을 부려서 자연에서 더 많은 것을 단시간에 얻으려고 자연을 훼손해서는 뭡니까? 그건 바로 원금을 까먹는 거와 마찬가지다. 원금을 까먹는 맛이라는 것도 대단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원금을 까먹는 맛은 이자를 받는 맛보다 더 좋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금을 까먹기 시작해서는 언제 원금이 다 없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자연을 어떻게 대해야 되냐, 자연을 어떻게 개발해야 되냐,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이자론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자연은 인간에게 베풀 만큼 베풀어준다. 그 어떤 그 분수, 그것을 인간은 지켜야 된다. 세 번째는 철학적 삶과 과학적 삶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물질 문명이 최고도로 발달된 것은 오늘날 사회입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우리들이 그 가장 숭상하는 가치는 뭐냐면 영웅주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웅주의죠. 다 출세를 지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만 잘난. 그러나 또한 권력과 돈의 관계에서 그걸 결정되죠. 출세라면. 여러분 자제분들이 교육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결국 뭡니까?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에서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여유있게 한평생 살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뭡니까? 기대하는 거죠. 그러나 돈과 권력과 명예만을 가지고 행복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에 있는 사람은 목적 지향적이라는 겁니다. 능률 지향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일단 과학적이에요. 과학적 삶이라는 건 뭐냐면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에 따라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서 목표를 이루는 것이 현대인의 삶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기 나이를 좀 드신 분들, 저도 이제 거의 인생이 거의 살아보니까 한평생 산다는 것은 말이죠.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신비롭고 너무나 새로운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계획된 대로 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인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보람을 만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모순덩어리라는 거죠. 모순덩어리라는 거죠. 이걸 종교적으로는 원죄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현실 자체가 모순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모순이라는 말을 좀 더 다르게 표현한다면 현실 자체가 대립적인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있고. 그래서 남자와 여자와 결혼해서 사는 것이 너무 귀찮기 때문에. 그래서 동성애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하는 거다. 그러면 산이 있으면 물이 있고, 바다가 있으면 육지가 있고, 그때 전부 대립적인 관계로 상대되는 것들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가 어떤 공중에서 자연과 공존을 할 수 있는 것도 뭐냐면
지구를 지탱할 수 있는 것도 원심력과 구심력이라는 서로 다른 물리적 질서 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세상은 인간이 살아나가는데 편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이 모순을 수용하고 서로 다른 것끼리 결합될 때 사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라는 것은 산소와 수소가 합쳐서 물이거든요. 산소가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지금 산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산소만 있으면 산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산소와 수소가 있어야 물이라는 차는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공장이 움직이려면 뭡니까? 물과 풀이 있어야 됩니다. 화력과 수력. 이게 이질적인 것이 있어야만 이 에너지가 조화롭게 운동해서 공장이 움직여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로 대립적인 관계를 우리가 일단 모순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생 행동을 험난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험난한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하는 그것이 바로 뭔가 모순을 모순대로 수용하면서 실패를 실패대로 수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철학적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적 삶보다는 우리가 철학적 삶을 산다면은 우리는 조금 모자라도 어떻게 행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조금 모자라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 삶을 지배하는 것이 뭐냐면 소위 이데올로기라는 어떤 가치 지향적인 거죠. 가치. 한국 사람들이 삶은 상당히 이데올로기적입니다. 오늘 더욱 더 그렇죠. 모든 사건이 벌어지면 다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양심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지혜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뭡니까? 선한 사람도 아닌데 다 정치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치 지향적입니다. 너무나 그 가치는 필요하지만은 가치가 인간을 억압하게 된다면은 그 인간이 삶 자체가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는 인간이 삶을 풍요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인간의 삶이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지배되거나 조정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세계를 인식할 때 총체적으로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 사람은 너무나 한 부분만을 가지고 인식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자연과 인간, 자연을 이루고 있는 수많은 어떤 개체들, 인간을 이루고 있는 가장 다양한 가치들 이런 것이 홀로되어 있는 것이 이 우주고 인간의 삶이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종합적으로 바라본다면은 우리의 경직된 사고가 유연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 사고가 유연해야 됩니다. 유연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어떤 세상을 볼 때 종합적으로 볼 때 그리고 종합적으로 볼 때 그것이 어떻습니까? 그 가치의 어떤 판단이 보다 더 정직해질 수 있습니다. 한 곳으로 본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나의 욕망에 의해서 세상을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것은 편견입니다. 그래서 이데올로기에서 인간의 삶과의 관계가 인간은 이데올로기를 만들고 지배해야 되지 이데올로기에 종속되어서는 인간의 삶은 황폐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세계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이 필요하고 자연에 대한 인식이 다양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그 어떤 생명사상의 핵심적인 겁니다. 자연은 아까도 말했지만 앞에서 생명운동의 능동성이라든지 욕망과 어떤 욕망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자연의 어떤 이자. 그래서 자연을 어떤 과학적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상사회의 모양, 예술적인 어떤 전범으로서 그리고 사랑과 평화와 자유와 평등의 어떤 실체를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대상으로서 이해를 한다고 할 때 바로 그 어떤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 자연을 이용함으로써 거기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어떤 과학적 가치가 지배하는 현실에서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는 문학이 이 일을 우리가 어느 정도 많이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교재가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